소통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나는 느낌으로 출발해봤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7월 들어서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휴식기가 맞는 말일까요? 휴식기라기보다는 내부 점검 기간. 체력도 보강하고 원래 하고 싶었는데 좀 밀어놨던 일들을 야금야금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속도로 하는 기간? 너무 기네. 잠시 멈추어 내실을 다지면서 휴식도 챙기고 맛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기간.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쉬는 기간. 아무튼 그런 시간을 7월 들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녹음을 할 때 좀 에너지 레벨이 좋아진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에너지 레벨을 이제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에서 한 10%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Yeah. 해야 하는 일에 몰아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좀 축적이 돼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이거 해야지. 시간 나면은 저거 해야지. 좀 이런 게 축적이 되는데 7월 들어서 좀 무용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7월 들어서 소시님이 특히 새로운 걸 많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이거는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올해 들어 퀼트 공방에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3개월 이상을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수업에 가서 계속 질질 끌기만 하고 끝을 못 맺었던 작품을 하나 끝냈고요. 그렇게 좀 오랜만에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삘이 빡 꽂혀가지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스티치 워크숍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들으러 가가지고 처음으로 프랑스 자수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방금 삘이 빡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삘이 빡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삐리 빡. 근데 그거 말고도 바로 지난 에피소드 24화에 출연하셨던 커피가게 우리는의 연진님이 여성 풋살팀 하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 또 1일 체험을 하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또 쉬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슬금슬금 드는 것 같아서 이래서 휴식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요즘 그 작은배닷컴 블로그를 개편하고 있는데 작은배닷컴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의 색깔을 담아서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우리를 편하게 알 수 있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또 저희 둘이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기획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대로 이제 실행시켜 막 이런 게 아니라 해보면서 어울리는 것들을 조금씩 더 덧붙여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최종적으로 개편이 끝난 작은배닷컴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좋았던 게 저도 오랜만에 저희가 막 3년 전에 썼던 글들을 다시 꺼내 읽게 되더라고요. 저희의 원래 블로그 형태에서는 글이 시간 순으로 쭉 쌓이고 있고 막 카테고리 구분도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 글을 꺼내서 읽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를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뉴스레터를 지금 120번 이상 보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계의 넷플릭스 느낌인데 들어오셨을 때 좀 추천도 잘 되어 있고 정돈도 잘 되어 있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 어렵고 작은 배가 뭐야 하면은 저 같아도 그냥 바로 나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컨텐츠들을
작은 배를 좋아해 주실 만한 분들을 위해 잘 큐레이션 하고 싶은 건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아마 이걸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컨텐츠가 그만큼 쌓여야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편을 하는 입장에서 좀 감회가 새로워요. 맞아요. 아, 우리가 이런 개편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가 쌓였구나. 너무 신기하다. 막 앞날이 기대되고 3년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정도인데 와,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설렘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구현한 탐색창에 이제 콘텐츠 파도타기라고 해서 저희가 태그 설정을 여러 가지로 해놓고 그 태그를 누르면 바로 그거에 관련된 글이 쫙 펼쳐져서 나오게 네.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기능을 구현을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냥 듣는 것보다 한번 작은배닷컴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완벽하게 채워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볼만합니다.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닝에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약 한 달 뒤 8월 8일이 강소팟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에 발행할 에피소드를 강소팟 1주년 특집 방송으로 채워볼 예정인데요. 특집 방송에 강소팟 친구들의 여러 축하 메시지를 함께 담아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축하의 댓글 아니면 메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날 함께 소개하면서 자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굳이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주년이고 만약에 강소팟에 딱 한 번 댓글을 달거나 딱 한 번 메일을 보내야만 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냥 듣고 계신 플랫폼 애플 팟캐스트면 리뷰를 달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서는 에피소드마다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모두 답장을 드려요.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만약 전국 일주 같은 거를 가게 된다면 만나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구를 사귄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안부와 축하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강단과 소신, 강소팟 25화는 괄호 시리즈입니다. 오늘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도파민입니다. 제가 또 지난 4주에 걸쳐서 작은배 레터로 도파민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레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좀 그보다는 가벼운 하지만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좀 일상적인 중독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숏폼 콘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쇼츠 중독, 릴스 중독,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로는 좀 일 중독, 워커홀릭,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좀 일상적인 중독들, 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또 도파민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숏폼 이야기를 하면 꼭 도파민 터진다,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말을 하는지 좀 그런 걸 탐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뇌과학자도 아니고 도파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도파민의 화학 구조와 저희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도 깊게 고민해봤을 때 도파민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도파민에 대해 한번 레터를 써볼까? 라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4주에 걸쳐서 이 레터를 쓰면서 생긴 제 생각의 변화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라이프 체인징 뭔가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듣고 별로면 소신골뱅이 작은배.com에 의견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글을 쓰면서 도파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도파민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파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도파민 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가 움직일 때도 필요하고 보상과 동기부여를 받을 때도 필요한 그 신경 물질인데 우리가 항상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도파민 분출은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자극이 생겼을 때 그때 갑자기 도파민 레벨이 한번 쑥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그 자극이 크면은 조금 더 확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뭔가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마치 도파민 너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안 좋은 물질이야. 좀 세균맹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파민이 너무 억울하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도파민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추구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냥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내 뇌에서 제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게임 중독 아니면 일 중독 이런 말을 쓸 때 그 앞에 붙는 단어에 대한 중독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도파민에 중독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대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서 도파민 분비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독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 도파민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도파민과 요즘 중독 증상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가 과도한 풍요의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 핸드폰만 있으면은 치즈버거를 바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짧은 그 숏폼 콘텐츠를 무한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자극이라는 자극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을 때 고통 없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극이라는 게 높은 자극을 계속 연속해서 받게 되면은 평소에도 도파민 분출이 되는데 그 분출량이 평균적으로 쭉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자극으로는 좀 감흥도 안 오는? 그러니까 기본값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역치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역치. 아까 강다님이 풍요로워서 생기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옛날에는 내가 중독될 만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 중독을 예로 들자면 80년대, 90년대에는 회사에 만약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일하고 물론 전화가 오거나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집에 오면 좀 일과 내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노트북도 없고 PC도 원활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나만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뇌가 애초에 설계될 때 고통과 즐거움의 그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대요. 뭔가 시소처럼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치즈버거를 하나 먹었을 때 10만큼 즐거우면 치즈버거를 다 먹었어요. 더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10만큼 좀 아쉽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일반화 같지만 쉽죠. 이해하기에.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안 돼.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게임 그만해. 너무 많이 했어. 이러고 못하게 하면 내가 1시간을 했을 때보다 10시간을 했을 때 멈추면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걸 멈춰야 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나 불안함,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뇌는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즐거움만 계속 느낄 수 있는 환경일수록 자원이 끊겼을 때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을 쫓다 보면 진짜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무서워서 이걸 그만뒀을 때의 고통. 그렇죠. 그만뒀을 때의 고통이 무서워져서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중독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오늘 일상적인 중독을 얘기하지만 꼭 일상적인 중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좀 하이 될 수는 있지만 술을 그렇게 계속 마실수록 술을 안 마셨을 때의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커지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쇼폼 중독이다. 내가 쇼폼 중독이라고 해서 지금 강소팟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강소팟 녹음을 당장 내가 때려치고 쇼폼을 봐야 하는 그 정도의 중독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약에 중독이 됐을 때는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직 그렇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딱 한 가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일상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를 또 중독이라고도 하니까 네. 그냥 쇼폼 중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같은 중독이 맞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본 어떤 영상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냥 쇼폼 보는 게 재밌다고 해서 진짜 그게 중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중독이 됐는지를 자가진단 해볼 때 던져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운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다가 멈추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가? 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쇼폼을 보고 싶진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 뚝딱 가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보다가 끄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미세한 감각들이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중독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강다님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렸을 때, 나 이거에 중독인 것 같아. 중독일지도 모르겠어.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그 심리학자 중에 그 조나산 하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소셜 미디어가 10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좀 책도 계속 내시고 또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0대 애들을 만나서 인스타그램 뭐 틱톡 쓰냐? 하면은 네, 다 써요. 이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틱톡이 이 세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잘 만든 앱인 거 알고 있고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고 있나? 이게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한가? 라고 하면은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특정 회사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림을 받고 좋아요를 몇 개를 받고 팔로워가 몇 명이 있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이 가치에 공감하지 않는 서비스를 내가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비? 중독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뭐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려보는 거, 유튜브 쇼츠 엄지손가락으로 싹싹 내리면서 뭐 보는 거, 저한테 나 중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 갑자기 세상에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사라진다 해도 그러니까 나름의 대체제를 제가 찾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근데 저는 일에 있어서 좀 그런 중독 증상은 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너 일 앞으로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너 오늘 하루 일 절대 못해. 이러면 진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파민은 잘못이 없다. 도파민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보상감을 느끼도록 하는 좋은 애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중독은 좋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거. 근데 그런 것 중에 뭐 마약이나 술, 담배 이런 것처럼 몸에 진짜 해로워서 누구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성실하구나. 이렇게 좀 칭찬받는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야, 너 그 몸에 해로워. 너 그만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좋았던 것이 저한테는 일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조금씩 집착하고 거기서 얻는 자극을 너무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극이 되지 않으면 나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부족해. 나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나 왜 쉬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차 싶었던 게 우리가 안 좋은 것에 중독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해야 좋아하는 걸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저한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불안하지만 저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새로움이 있어야 도파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도 내가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비슷한 성장을 하고 있으면 같은 기술만 연마하고 있으면 별로 자극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게 이 고통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금메달을 따고 났을 때는 전 세계 누구보다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느끼는 고통이 클 수가 있다. 만약에 과정에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근데 저도 강단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게 제가 그 유퀴즈에 중독 전문가이신 정신과 의사 신영철 박사님이 나온 편을 봤거든요. 유난히 중독이 잘 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2가지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극 추구형. 자극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일의 성과,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되고 재밌는 거 해야 되는 그런 좀 자극 추구형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축이 회피형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도망치듯이 중독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전 것 같고 그 도피처로 제가 좀 일을 찾은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일상의 지루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좀 되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단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심하다 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민서가 나 너무 심심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무료함인데도 저는 그게 문제라고 느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파민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일상의 즐거움의 범위를 넓혀야겠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게 뭐 소셜 미디어가 됐던 뭐 게임이 됐던 뭐 도박이 됐던 그거 하나에만 즐거움을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일상에 굉장히 소소한 즐거움들이 많이 있고 길을 걷다가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도 나비가 참 예쁘네. 뭔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즐거움이잖아요. 맞아요. 직박구리가 있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은 꼭 자극을 얻어야만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즐거움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냥 내 즐거움은 360도 항상 주변에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즐거움을 챙기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독 증상이 생기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고, 그와 반대로 가면 다양한 부분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거죠. 이 도파민과 중독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내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강다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 문자 알림이 딱 왔을 때 제가 옛날에 사실 그랬거든요. 알림 오면 진짜 가족들이랑 식사하다가도 그걸 봐야 했어요. 특히 메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메일 알림이 오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바로 어떤 일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요즘에 진짜 알림의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가만히만 있어도 알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인에게 불안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인사이드 아웃에도 불안이가 좀 맞아요.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잖아요. 그게 접니다. 네, 그걸 보면서도 느꼈는데 알림을 완전히 꺼놓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특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업무 전화가 오던 메일이 오던 문자가 오던 카톡이 오던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1시간 타임슬롯을 잡아놓고 그 시간에만 알림을 확인하고 뭐 답장할 거 있으면 답장하고 사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뭐 이메일 많이 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도 불안한 거죠.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냥 이게 머리로만 알 게 아니구나. 직접 실천을 해보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도파민 단식에 좀 들어갔었잖아요. 안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다양한 그 감정들 있죠. 마음에 어떤 요동이 치는 걸 보고 나 진짜 문제였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 각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도파민 단식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몇 가지 좀 변화를 만들었죠, 일상에.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대신 그 수능폰, 플립폰이라고 하죠. 위로 열고 닫는 그 옛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근으로 알아봐서 하나에 35,000원씩 두 개를 7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파시는 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대체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려고요 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셨었어요. 맞아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폴더폰 쓰고 난 다음에? 지금 한 3주가 됐거든요. 몇몇 분들은 불편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불편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못 찍는다는 거? 근데 내비를 찍어야 할 상황이면은 이제 미리 지도로 뭐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찾아놓고 그거를 뭐 스크린샷을 해놓던 외워두던 해서 가면 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재미가 있기는 하잖아요. 조금 불편하긴 해도. 맞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제 가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핸드폰을 꺼내서 하고 나도 그러면 핸드폰 꺼내서 한다 막. 갑자기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그런 상황이 그러면 있었죠. 뭔가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럴 때 나는 할 게 없어요. 조금 당황스럽다? 머쓱하다. 네. 저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는데, 첫 번째가 계좌 이체를 못한다는 거. 그거는 크죠. 네. 당근 거래에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또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당근 거래를 가끔 하게 되는데, 이제 외부로 나가면 스마트폰은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연결이 안 되게 되다 보니까 계좌 이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몇 번 유심칩을 바꿔 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은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스마트폰 챙겨갔다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메일을 확인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지금은 제가 원할 때만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노트북을 열어야만 알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못 되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안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편리한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원할 때만 확인하고 싶지 않을 때는
저 폴더폰이라서요. 헤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즐거움이 딱 끝났을 때 고통이 수반됐지만 그걸 이제 견딜만 하게 되니까 즐거움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되는 뭔가 그 글로만 보던 즐거움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려는 저의 뇌의 현상을 직접 목격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안 써도 저희는 노트북을 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노트북은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덜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도파민 제가 공부해야 되니까 도파민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틀어놓는다고 하면은 새 탭을 열고 새 탭으로 또 뭔가 딴 걸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파민 공부하고 있는데도. 아, 맞아요. 이게 탭을 보다가 캘린더 탭이 보이면 그러게 이번 주 뭐 있지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탭을 무한으로 열 수 있다는 게 조금 뇌 구조 자체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 메시지는 왔나? 이메일은 왔나?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탭을 무한으로 열 수 있어서라고 했잖아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만약에 탭을 3개만 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렇죠. 집중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그 탭을 보는 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전체 화면을 했을 때 탭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설정에서. 네. 그래서 탭 숨기는 걸 설정을 해놓으니까 한 가지 사이트가 스크린에 꽉 차면서 확실히 괜찮다. 탭을 바꾸고 싶다는 그 자극을 덜 받게 되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원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년 전부터 원세크라는 앱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앱이 내가 좀 컨트롤하고 싶은 몇 가지 앱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앱에 들어갔다 하면은 화면이 싹 바뀌면서 호흡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내가 10초를 설정해놨다면 10초 동안 호흡하는 그 화면이 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하거나 아예 그 앱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블락을 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앱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는 앱인 거네요. 그렇죠. 원색. 근데 이런 앱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 몇 가지 앱에 중독이 된 것 같아.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용할 때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원색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다시 설정을 풀고 30초 호흡하던 걸 막 5초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는 안 하셨네요. 그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씨 이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계속 바꿔버리게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도파민 공부를 하면서 자극을 얻기까지 15초라도 호흡을 하는 게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설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자.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진짜 습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자. 이 앱이 날 가로막는다면 그냥 가로막게 내버려 두자. 또 라는 좀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썼던 글 제목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고통이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통과 즐거움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 뇌의 성질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내하면 또 반대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끔 제가 강다님 노트북으로 뭐 같이 할 때 어떤 앱에 들어가면 30초 동안 호흡하세요 이러면 제가 엄청 열받아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30초 기다려야 그 앱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30초를 기다리면 나도 모르게 조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독적인 증상과 내가 거리를 두려면 일상 곳곳에 불편함을 두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문자가 이제 오면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폴더폰으로. 근데 옛날에 어떻게 이걸 썼지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이 천지인 자판으로 답장을 보내다 보면 답장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용건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통이 속전속결로 끝나요. 폴더폰으로 바꿔서 원할 때 원하는 앱을 못 켜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앱에 대한 충동이 있는지를 또 알게 되기도 했어요.
저는 캘린더랑 그리고 또 캘린더 안에 제가 매일 할 일을 관리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충동을 계속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오늘 뭐 하기로 했더라?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옛날에는 그런 충동이 들었을 때 계속 그걸 들어가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내가 그 할 일을 본다고 해서 바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지금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을 할 일 리스트를 보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좀 다독였던 것 같다는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파민 단식을 하면서 앞으로 매일 할 일을 관리하지 말아야겠다. 과감하게 이것도 단식을 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며칠 동안 매일 할 일을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몇 가지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할 일이 적혀있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바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긴 싫어 이러면 할 일 리스트에 넣어놓고 좀 미루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까먹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너무 뿌듯하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좀 느끼는 게 아닐까. 저희가 지금 그 투두리스트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도파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도파민 단식이라고 했을 때 진짜 단식도 하시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 찬물 샤워 아니면 찬물 목욕도 하고 또 운동도 도파민 단식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셋 다 사실 고통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맞아요. 네, 그런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을 가졌을 때 확실히 따라오는 뜻깊은 즐거움이 있다. 저희가 또 출판사잖아요. 네. 그리고 책 읽기가 사실 삶에 가지고는 긍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믿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할 때가 있는데 하다가 또 멈추면은 안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가 하루에 뭐 2시간씩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만 해도 좋을 텐데. 작은배닷컴 블로그를 개편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변화가 즉각 보이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어떤 부분을 내가 코드를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되고 네. 기능을 바꿔보고 싶다면은 계속 실패가 있다고 해도 계속 해볼 수 있고 자극이 바로바로 오는 거죠. 책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하는 시간이 무조건 길 수밖에 없고 막 한 문장 한 문장이 막 자극으로 터지고 너무 행복해 즐거워 막 어떻게 이런 문장 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알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띠링 딱 울렸을 때 화면을 열어봤는데 메시지가 안 보여요. 한 달 뒤에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알림에 대한 중독이 생길 수가 없대요. 즉각적으로 보상이 올 때만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이 결말을 알거나 이 책의 내용을 흡수해서 내가 삶에 적용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실 쇼츠랑 전 반대인 거죠. 쇼츠는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씩 하면 재밌는 거 나오고 씩 하면 재밌는 거 나오고 1분에 하나씩 도파민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숏폼 컨텐츠가 나왔을 때 도파민이라는 말이 좀 제대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즉각적인 보상의 반대말로 좀 지연적인 보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즐거움, 보상감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찾아오는 행동들을 하면 도파민과 내가 좀 공존할 수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도파민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도파민이 우리 뇌에 좋은 영향만 주게 하려면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지연적인 보상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지연적인 보상의 예시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소시님이 그 우쿨렐레 연습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쿨렐레를 연습하는 과정이 네.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럴 수도 있고. 뚝딱 한 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 그렇죠. 처음 하는 거고.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왼손으로 이제 코드를 잡을 때 왼손 끝이 너무 아팠어요. 줄에 닿아본 적이 없던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자극을 받으니까 엄청 아팠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여기서 그만뒀죠. 아, 아프다. 그만해야겠다. 저 옛날에 이미 악기 연습하다가 그만둔 거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근데 이제야 좀 이걸 내가 감당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에 필요한 고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운동도 비슷한 거죠. 맞아요. 운동도 제가 뭐 만약 수영을 이제 배운다 하면 당장 수영을 잘할 수 없잖아요.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모든 영법을 배우고 영법을 배운 다음에 또 속도를 내고 막 이러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드는데 사실 좀 귀찮고 수영 가기 싫고 막 그렇지만 갔다 오면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매일매일을 페스티벌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내가 빈 시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일상을 코첼라로 만들 수는 없다. 코첼라. 매일매일 비욘세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욘세 너무 좋죠. 근데 매일매일 비욘세가 거실에서 공연을 해주면 아, 그럼 그냥 뭐 이모 되는 거죠, 이모. 그니까요. 또 비욘세. 또 비욘세네. 또 이모 나왔네, 이렇게. 제이지는 안 왔어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지루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제가 도파민 단식을 하게 되면서 노력한 부분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실용적인 팁이거든요. 사소하지만 저에게 좀 영향을 많이 준 노력이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신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다 하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쇼츠를 보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도파민 단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실 때는 소파에 앉아서 강다님과 커피만 마십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서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일과 일하지 않는 삶의 그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일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의식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땐 절대 일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좀 원칙을 세웠거든요. 도파민이 막 올라가려고 할 때 한 번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에게 즐거움도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손바닥 안에 즉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뭐랄까요? 긍정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조용한 즐거움. 그러니까 진짜 페스티벌에서 소리 깍깍 지르는 그런 즐거움, 찌릿찌릿한 즐거움이 아니라 조용하게 나를 찾아오는 즐거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악기를 연습하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 저는 아까 강다님이 언급하셨던 독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쇼폼을 볼 거면 좀 긴 호흡의 콘텐츠를 보고 그리고 또 콘텐츠에 대한 후기를 적어보거나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보거나 제가 썼던 레터에 대해서 호미님이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빈 시간에 이런 걸 해보면 어때요?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콘텐츠를 보고 간단하게 감상을 적어보면 어떻겠냐. 그냥 빨리빨리 소비하고 재밌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감상을 적다 보면 그걸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훨씬 시간이 들죠. 그냥 맞아요. 보는 것보다. 또 호미님이 제안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요리하는 거였어요. 그 앞에서 저희가 치즈버거 얘기했잖아요. 배민에서 띡띡띡 해가지고 먹는 거랑 굳이 오늘 뭐 해 먹을까 고민해가지고 장을 보러 가서 장을 보고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라도 요리를 해서 1시간 반 만에 딱 치즈버거를 먹는 거랑 완전 딴판이겠죠. 1시간 반이면
꽤 괜찮은데요? 2시간, 1시간 빵까지 반은. 구우려면은. 그런 행동들이 좀 우리를 조용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도파민 단식이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건 긍정적인 도파민의 영향만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썼던 글에 영재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소시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고통을 읽고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중독인 탄수화물 중독이 떠올랐어요. 탄수화물 중독도 도파민 중독과 같이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섭취로 인해 문제가 생기죠. 저는 과자와 빵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통밀, 견과류, 과일을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이 원리를 그대로 도파민에도 붙여보면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얻는 나쁜 도파민과 깨닫거나 성장할 때 얻는 좋은 도파민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쁜 도파민과 좋은 도파민은 저만의 기준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로 나누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섞인 식단이 건강한 식단인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도파민을 포함한 다양한 호르몬들의 작용이 있어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파민 단식이 필요하기 전에 도파민 소식으로 삶의 균형을 잘 잡는 게 어떨까요? 저는 나쁜 도파민은 멀리하고 일상에서 저의 노력과 결과로 얻는 좋은 도파민은 소식하며 스스로를 잃지 않고 성장하는 일주일을 살아보려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도파민 소식이라는 개념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일에 좀 중독 증상을 보인다면 완벽하게 끊어내보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와 건강하게 공존하려면 내가 도파민과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또 좋은 제약들을 만들어야 내가 도파민을 소식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파민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눴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콘텐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죠. 도파민과 콘텐츠는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두 사람이 온라인 출판사 작은 배를 운영하는 또 콘텐츠 상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짧은 책을 한 권 썼고 그리고 앞으로도 책을 쓸 건데 긴 호흡의 글을 썼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까? 이런 고민도 있고 왜냐면은 요즘에는 그 책을 요약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장 요약을 해줬다면은 이제는 1장 요약, 한 문단 요약, 한 줄 요약, GPT야 이 책 요약해줘. 뭔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게 돼버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게 제가 이번에 도파민 단식을 하면서 진짜 할 게 없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음악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에 음악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멜론이랑 이런 데서 노래 듣던 사람들도 전보다 잘 안 듣게 되는 사이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러게 나도 옛날에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 왜 음악을 안 듣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요즘에 너무 콘텐츠가 풍요롭잖아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아무거나 눌러도 무조건 재밌을 거잖아요. 또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너무 잘 추천해주니까 그냥 내 추천 피드에 있는 거 딱 눌러도 재밌는 게 나오는데 노래는 어느 정도 들어봐야 내 취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노래가 좋은지 알려면 적어도 30초는 들어봐야 되고 이 가수가 내 취향인지 알려면 앨범에 몇 곡은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보장된 재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 내려도 나를 막 까르르 웃게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좀 탐색해야 하는 환경? 단박에 이해가 안 되는 컨텐츠? 그런 것들은 좀 소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대체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음악을 들으면서 하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이 확실한 책이 아니면 아예 구입을 안 하는 건가? 책 추천 유튜버가 강력 추천하는 책이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면 사고, 요약을 읽어보고 이거 진짜 내 취향이다 하면 사고, 좀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도파민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글로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려면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은 물론 뭐 전에도 당연히 모든 창작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겠지만 네. 이제는 진짜 딱 내가 이 토픽에 관심이 있고 작은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읽었을 때 뭔가 버릴 문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을 만큼 좀 꽉 찬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음악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뭐 아이리버나 아이팟으로 네. 벅스를 전 샀었는데 벅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USB로 연결해서 옮기는 작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절 아이튠즈가 굉장히 버그가 많아서 맞아요. 넣다 보면 날아가고 넣었는데 안 보이고 막 진짜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노래를 들었을 때 뭔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음악을 진짜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 근데 요즘에는 몇몇 아티스트 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음악을 다 빌려 듣는 시대다. 뭐 스포티파이나 멜론을 쓴다고 해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스트리밍해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변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유를 알고 이해하고 싶을 뿐인데 영화관에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구독한다고 해도 홈 화면에서 계속 브라우징하면서 진짜 재밌을 걸 계속 찾잖아요. 그게 영화관에 가서 내가 돈을 그렇게 내고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허탈할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넷플릭스에서는 보다가 재미없으면 끄면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조차 진짜 재밌는 걸 찾으려고 계속 홈화면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냥 눌러보고 30분 보다가 이건 내 취향 아니네 하고 끄면 되잖아요. 근데 그 30분이 아까워서 그거 하나 보기 전에 리뷰를 엄청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것만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컨텐츠에 대한 기준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넷플릭스 구독 시작했을 때는 아무거나 누르면서 다 봤어요. 원래 영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습관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계속 되고 넷플릭스에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거 아니면 이제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스스로 좀 되짚어 봤을 때 진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사람들이 좋은 것만 골라보는 이 시대에 내가 쓰는 글을 누가 돈을 내고 사줄까. 심지어 이게 너무 호흡이 긴 이제 책이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한 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맞나? 이게 콘텐츠란 단어가 가면 갈수록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즐거움, 밀도 높은 즐거움을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저희는 처음 심지어 이제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글을 썼잖아요. 네. 준비하면서부터. 네. 근데 그때부터 썼던 글들도 보면은 뭔가 어떻게든 자극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솔직, 담백, 네. 단순한 콘텐츠. 네, 그리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좋아해 주실 만한 분들을 찾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정을 쌓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은 어떻게 벌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내가 컨텐츠로 돈을 벌려고 하나? 뭔가 이런 좀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막 규모를 키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창작자로서 좀 우리만의 스타일로 창작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좋아해 주실 만한 분들을 잘 찾고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작고 소중한 형태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싶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말이 이제 너무 흔해지고 넓어져서
사실 그냥 친구랑 카페에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도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이런 얘기 왜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막 친구와의 대화도 콘텐츠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도 콘텐츠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행을 가는 것도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콘텐츠라는 말에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들 컨텐츠도 비슷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강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일이 컨텐츠로 돈 벌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하는 일을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메일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좀 있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이 도파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다. 모든 삶의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작은배닷컴에 들어오신 분들도 시간이 없을 텐데 막 3초 안에 나가실 텐데 3초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3초 안에 눈을 사로잡아.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든 하는 것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색깔을 버릴 순 없으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해가 되지는 않는 컨텐츠 정도를 만들고 싶은데 아까 강다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너무 좋은 서비스고 잘 만든 서비스지만 어쩌면 그런 서비스가 세상에 없었을 때 더 좋은 세상이 됐을지도 모른다. 제가 어떤 컨텐츠를 딱 만들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만든 컨텐츠를 딱 봤을 때 어쩌면 이 컨텐츠가 세상에 없었던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로 시리즈라는 게 네. 결국에는 강단과 소신이 어떻게 하면은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다. 맞네요.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큰 질문을? 25화 대화를 준비하면서 오늘 긴 시간 대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이거는 특히 제가 요즘 매일 할 일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서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인생을 훨씬 더 단순하게 가져가야겠다. 이게 할 일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목표도 많이 못 세우겠더라고요. 지금 7월이잖아요? 제가 원래 7월에 죽을 준비 쓰던 책을 초안을 좀 끝내고 블로그 지금 개편하는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우쿨렐레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2곡 정도 하고 퀼트 작품도 뭐 하고 이런 몇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번 달 안에 얼추 이런 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보통 그런 목표들이 저한테는 매일의 할 일로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중에 오늘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그런 목표가 많아지다 보니까 할 일을 기억을 못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록을 안 하니까. 할 일을 관리하지 않게 되고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를 단순하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내가 집중해야 하는 거는 결국에 몇 개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단순한 목표와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매일 주어진 시간에 뭐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강다님은요? 저는 그 도파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도파민을 주제로 만든 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못 살아. 뭐 예를 들어서 도파민 중독이 되면은 당신의 뇌가 타버립니다. 뭔가 이런 느낌? 네네네네. 네, 도파민을 뭔가 도구로 보고 뭔가 해독을 해야 하는 뭔가 그런 물질로 좀 이야기하고 막 썸네일도 자극적이고. 그니까 이거죠. 이 영상을 눌러보지 않으면 도파민 중독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네. 그런 영상.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도 10년을 바라보고 하자 뭔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지금의 작은 배도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내가 이걸로 뭔가를 이뤄내서
큰 기쁨을 얻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의 과정을 최대한 즐기고 먼 훗날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누리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저희가 뭐 수익이 큰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하지만 기쁨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감동적인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댓글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야말로 이 과정에서 얻는 좀 놀라움? 과정에서 얻는 내 소중한 도파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좀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뭔가 삶의 방식, 강단님이 얘기한 삶의 방식 합치면 무적이에요. 저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너무 좋네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댓글은 유튜브 강소팟 24화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바다요가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너무 좋아하는 분들 후후 1시간 넘게 너무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트. 이 연진님이 나와주셨던 에피소드인데 모두 너무 좋아하는 분들 복수형이니까 저희도 좋아해 주신다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 보라님의 댓글인데요. 지난 에피소드에도 댓글로 소개를 드렸던 보라님. 저의 출퇴근 시간을 꽉 잡고 있는 강소팟. 덕분에 웃음 팡 터뜨리며 오늘의 퇴근도 강소팟과 함께 즐거웠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주시는 글들로 저의 일상에도 귀여운 웃음을 선물해주시는 연지 사장님의 몰랐던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호연지기의 정신을 저 또한 마음에 새겨보며 연지님의 첫 기억이라고 하셨던 방바닥 물 미끄럼틀 장면이 눈앞에 그려져서 귀엽게 웃음 지었던 에피소드였어요. 우리는을 가보셨던 손님분들이라면 연지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한 생각인데 그 호랑이 교관이었던 연지님과 귀여운 우리는의 커피가게 사장님 연지님이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다른 사람 같잖아요. 물론 그 시간의 차이 속에서 연지님도 많이 변하긴 했겠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뭔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삶을 살아온 분인데 그 이면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맞아요. 다음은 작은배.com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강단과 소신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번 에피소드도 너무 잘 들었어요. 작은배 팟캐스트 듣는 낙으로 삽니다. 라고 스폰지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스폰지밥이 있고 스폰지송이 있는 거 아시죠? EBS에서 스폰지송이라고 바꿔버렸고 미국에서는 원래 스폰지밥이죠. 제가 이 댓글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낙으로 사신다니. 이런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지밥님의 그 도파민 체계가 아주 건강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파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주 후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